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총장 이광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기정학 시대의 지식자산 전략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이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식자산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은 잠깐 그 역사하고 그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자산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창의적인 아이디어에다가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무형의 자산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뭐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이제 첨단 산업재산권, 산업정보재산권 등등들이 이제 포함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죠. 조금 전에 영국의 특허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영국이 왜 그 유럽에서 섬에 있는 그 작은 나라에서 왜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가? 근원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큰 것이 바로 특허제도에 있죠. 영국은 1624년부터 특허제도,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든지 기술이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기술자들이 영국에 가면은 그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모였던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산업혁명에서 이제 2차 산업혁명, 전기 에너지로 일어난 산업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의 그 역사를 보면은 에디슨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때 뭐 에디슨이 1000개의 특허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1800년대 후반입니다. 1700년, 1800년대. 그러니까 미국이야말로 영국 다음으로 헌법에다까지 특허 제도를 명시할 정도로 아주 특허를 중요했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보면 IT 혁명 시대, 이것도 역시 미국이 컴퓨터 전자산업을 이끌어가는데 큰 힘이 됐던 특허제도죠. 우리가 알고 있는 1980년대에 일본이 급성장을 해가지고 미국이 위협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미국을 능가하지 않느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응이 바로 강력한 특허 정책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특허 정책으로 해서 그때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당시에 HP의 회장이 누구였죠? 제가 잃어버렸는데 그 회장은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바로 강력한 특허 정책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추격을 따돌린다, 그런 정책이었죠. 그렇게 해서 다시 미국이 IT 혁명으로 치고 올라가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는 초연결, 지능 이런 저희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지식재산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재산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재산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우리 부동산이 가장 쉬운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부동산도 등록을 해야지, 등기부에 가서 법원에 가서 등기를 해야지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조선 시대는 아마 그냥 땅을 내가 이거 옛날부터 썼기 때문에 내 땅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 들어가지고 아니야, 네가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해야지 네 거야. 그래가지고 뭐 우리 그 뒷이야기로 들리면은 내가 열심히 농사짓는 땅을 다른 사람이 등록해가지고 땅을 뺏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등록을 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을 해야지. 등록해서 그걸 관리하는 게 바로 이제 지식자산이죠. 그런데 이 지식자산 중에 무형자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75년에는 무형자산이 17%이다가
지금 2020년에 90%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니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 엄청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 뭐 유형 재산 따져보면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죠. 무형 재산이 이렇게 비중이 커진 거죠. 예. 자, 그런데 글로벌 패러다임이 이제 우리 앞에서도 우리 회장님 스피치에서도 나왔지만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국제정치 얘기하면은 다 이제 뭐 이념이나 경제, 무역 이런 거였어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결국은 기술이더라. 그래서 이제 기정학 시대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 시대에서 이제 기정학 시대로 이제 변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정학 시대에는 그럼 기술이 중요해진 시대, 그러니까 기술이 안보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야말로 이제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술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AI나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에서 선점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고요. 첨단 디지털 이슈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전략이 이제 새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기정학 시대를 얘기해도 그것을 등기부 등본에 등록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부동산도 내 땅을 아무리 내가 가졌어도 돈을 주고 샀어도 등기하지 않으면 남이 가져가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등기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 돈을 또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남한테 뭐 합자해가지고 뭘 사업도 벌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등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등기하는 게 부동산 등기하는 것처럼 재산을 등기하는 게 지식재산 권이죠. 그래서 지식재산이 말로 배타적인 권리를 얘기가 아니고 경쟁국의 경제와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과학기술과 산업, 안보의 연계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보에도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배터리 같은 동맹, 또 백신, 선진국이 만든 백신 우리가 지금 만들지 못합니다. 그건 다 IP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핵심 전략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도 이게 다 IP에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전략 차원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정착과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사람들이 그 밑에 사람들이 챙겨야 될 게 있어요. 그럼 혁신을 하면 그 결과물을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 이제 특허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지식재산 말로 배타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이고 이거를 지식재산을 돈과 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과학기술 혁신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걸 지식재산화 해가지고 그걸 돈과 힘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기술 동맹이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입니다. 이게 무형 자산을 힘으로 만들어주는 지식재산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히 기정학 시대에는 이것이 바로 국가 안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 IP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회장님들의 스피치에서도 언급이 됐지만은 우리나라는 R&D가 100조 시대가 되고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했어요. 특허 출원으로 봐도 세계 4위, PCT 특허 출원해도 국제 특허 출원해도 세계 4위, 놀라운 거죠. 그리고 지식재산 3위 이상으로 됐고 인구 대비 특허 출원을 보면은 인구 대비로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또 제일 많아요. 표준 특허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온 거죠. 이 정도 왔는데 또 그동안 IP 재판 인프라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법원 관할 집중을 해서 이제 법원의 법관 전문성이 많이 향상되게 됐죠.
1심은 5개 지방법원이고 2심은 특허법원에서 하고, 또 국제부도 그 특허법원에 국제부도 신설하고 이런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특허에 관한 거고, 다른 것들,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또 IP 보호 제도의 인프라 강화가 됐습니다. 손해배상의 현실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특허권자의 그동안에는 배상을 받을 때도 특허권자의 능력, 그것만 기준으로 했는데, 개선된 것은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 포함해서 또 기회비용까지 이게 포함되게 그런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침해할 경우에는 300까지 하는 징벌 배상도 됐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출범이 돼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에 이제 등기부에 등기한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빌려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담보로 돈도 빌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IP 금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익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IP 수익화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IP 투자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2020년에 5,500억 정도로, 그리고 IP 금융 시장이 2조로까지 지금 커졌습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제 도전입니다. 도전. 우리가 잘 알다시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가지고 몇 년 동안 다퉜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 기업이에요. 한국 기업이 어디서 싸웠어요? 미국 가서 싸웠어요. 한국 기업이 왜 미국에서 비싼 돈 내고 미국 가서 싸웁니까? 한국 법원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한국 법원을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이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또 특허 무효율이 높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대비 2배, 3배가 되는 거죠. 오른쪽 그래프 보십시오. 무효율이 이렇게 높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은 특허청에 심사관들이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책임성이 좀 약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특허 출원서를 진지하게 쓰지 못한 것도 있고, 또 특허 사무소에 물어보면 또 특허 출원료를 너무 돈을 적게 주니까 그렇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닙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특허 무용론이 있는 것이고, 상당히 여러 기업들은 또 한국에 출원 안 하고 또 외국에다 출원하는 일도 있는 거죠. 또 그러면 이제 특허 지식재산을 보호를 어느 정도 하느냐?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요, 스위스의 IMD 평가로 보면 63개국 중에 37입니다. 한국이 37이요. 경제로 보면 이미 10위권 나라예요. 10위권 나라. 우리 다 10위권 나라로 어깨 피고 어디 외국 가서 뭐 대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37위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36위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보다 특허 보호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유출, 기술 탈취 등등 뭐 특허 무용론 등등이 있고요. 또 침해 배상액도 뭐 선진국가 비해서 뭐 현저하게 적고요. 그러니까 2년, 3년 소송을 해서 싸워봤자 받는 것은 평균 지금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2년, 3년 싸우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사장이 법원 드나들면서 싸우고 있으면은 그 회사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6천만 원 손에 쥐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좌절하고.
품질, 특허 품질이 나쁜 거예요. 예, 나쁜 거예요. 근데 원인을 따져보면 뭐 등등 특허청에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특허 심사관이 너무 적다. 뭐 당연히 적어요, 적어. 근데 저도 100번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 어느 분야를 봐도 선진국과 비교해서 인력이 남는 데가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제가 있는 카이스트도 교수 1인당 미국에 비하면 일당 100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 심사관도 일당 100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뭐 숫자가 적어서 그럴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서도 심사관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심사를 잘하고 또 돈 벌거든요. 돈 벌어 와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돈 벌어온 공무원들이요. 외국 거 심사도 많이 해주잖아요. 특히 또 우리가 기술을 이게 혁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혁신한 이 기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허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대기업에 우리 전략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배터리에서 은퇴하는 기술자가 있어요. 은퇴 기술자들이. 그분들은 아직 생물학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됐으니까 은퇴했어요. 회사에 나왔어요. 그분들이 중국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중국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1,500명이 나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분들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은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좀 활용을 해가지고 임시직으로 활용을 해서 적당한 명분을 주고 좀 그러면 그분들이 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제가 지금 뭘 잘못 눌렀어요. 뭘 눌러야지 제가 원위치가 됐습니다. 제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정학 시대 이제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우리가 기정학 시대. 그러면 기정학이라는 건 이제 기술이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는 이런 시대에는 국가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했던 영국이 보여줬던 영국이 산업혁명을 먼저 하고 미국이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먼저 하고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래서 특허를 잘 보호해줘야지 발명가들이 창의성이 발휘가 되고 그걸 보면서 계속 기술자들이 몰려들고 여기에 출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특허를 출원하면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다 특허 출원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비즈니스 안 합니다. 비즈니스를 안 하면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순환 구조로 이끌어 가야 된다. 를 말씀드리고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지식자산 제도.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던 AI, 빅데이터, 5등 첨단 기술을 권리화하는 것. 이것이 또 새로운 분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IP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 특허를 보면은 상당 부분 우리 연구 개발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산업이 어떤 쪽으로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산업의 약점이 무엇이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특허 빅데이터를 가지고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R&D 방향 설정 그리고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이 무엇인데 거기에 빠진 건 뭐다. 자, 그럼 우리는 그걸 집중적으로 자체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그걸 들여올 것인지 등등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IP를 활용해서 대학과 연구소들에서 창업하고 또 IP 금융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우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혁신을 뒷받침하는 IP 보호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배상 책임 가지고 다툴 때 증거를 원고가 주장을 하면은 피고 그러니까 특허를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증거 조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제재가 약해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증거 디스커버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뒤져가지고 증거를 찾아내는데 우리는 증거를 그냥 뭐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안 내면은 그걸 제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K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업무 저작권의 권리를, 저작권의 이제 특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발명을 하면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인데 지금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저작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했다든지 또는 새로운 창작물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저작권이 기본적으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그 모티베이션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특허처럼 창작자에게 일단 부여하고 그거를 회사가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무효를 불소급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혹시 특허가 무효가 되면은 그 권리가 지금은 언제부터냐면은 특허를 등록했을 때부터 무효로 칩니다. 그러니까 과거 2년 전, 3년 전부터 무효로 쳐요. 그러니까 그 전 걸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지 말고 확정된 시점부터 권리가 없어졌던 걸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마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생활을 1년 했어요. 1년 했는데 선거법 위반을 해가지고 당선 무효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 현재 우리 특허법의 정신에 따르면은 1년 전부터 처음부터 월급 받은 거 다 물어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무효 판결이 선거법에서 당선 무효가 판정이 나면 그날부터 월급을 안 받잖아요. 그 과거는 묻질 않아요. 그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특허법에는 과거 걸 다 물어내게 돼 있어요.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용신안 보호의 작은 특허들도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로 가고 또 전문 복관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법원에 판사들이 전보다는 좀 오래 근무합니다. 이 지식재단 쪽에. 그래도 순환제예요. 그래도 길어봤자 2, 3년, 그동안 한 2년 하던 걸 이제 3, 4년쯤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전문 법관 제도로 해서 5년 이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전문 법관 제도가 이제 가정법원이 있을 거예요. 거기 아마 7년인 것 같은데요. 좀 오래 근무하게 해서 지식을 쌓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국민 IP 인식 제고 또 지금 변리사회에서 추구하는 그 소송 대리 이것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고쳐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오신 이하경 그 상임위원장님께서 그 변리사 소송 대리 이걸 또 통과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열심히 이제 계속 나아가면 저는 글로벌 IP 허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P 허브 국가라는 거는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특허 소송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어요. SK와 LG가 특허 소송을 한국서 하지 않고 미국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특허서 드는 비용을 다 미국 사람한테 다 갖다 바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법원이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법원을 잘 믿음직하게 만들어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해서 한국에서 소송을 하게 또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소송을 하게 결판을 내게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이게 IP 허브 국가의 꿈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국 법원이 한국의 변리사들이 유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발명가들이 한국에다 특허를 출원할 것이고 한국에다 특허 출원했기 때문에 사업을 한국에서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거래도 합니다. 그 IP 금융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서 분쟁 해결도 여기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죠. 수만 개 고급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IP 허브 국가를 만드는 게 꿈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